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로 72살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마당의 감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태풍 경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저는 낡은 한옥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에요.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죠. 태풍 대비를 하려고 일어났지만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불편해졌어요. 혼자서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마루 끝에 놓인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꺼내보니 옛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어린 성우,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남자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전 저와 함께 이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제 친동생 말복이었습니다. 해외로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지 40년이 넘었어요. 말복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표정부터가 심드렁했죠. 지영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여자였어요. 처음부터 시골 생활을 싫어했고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 그 낡은 사진 보고 계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태풍 온다는데 대비는 다 하셨어요? 이 집 너무 낡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저는 사진을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너는 모르는구나. 6.25 때도 그 많은 태풍에도 끄떡없었단다. 지영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편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또 그 얘기였어요. 요즘 들어 지영은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압박했죠. 요양원에 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죽는 날까지 지킬 거다. 너희가 뭐라 해도 소용없.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나 오늘 밤이야. 준비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지영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톡톡하던 것이 금세 장대비로 변했죠.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나무들이 부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비상방송이 계속됐어요. 역대급 태풍이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절대 외출을 삼가시고. 지영은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킬게요. 평소와 다른 지영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영이 저를 걱정해서 남는다고? 그럴 리가 없었죠.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아끼는 조카딸 수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에게 연락하려고 준비해둔 것이었죠. 밖에서는 태풍이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의 기와가 달그락거렸어요.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지영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그때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인지 화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죠. 지영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밖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나와서 확인 좀 해보셔야겠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면 위험해. 그냥 놔둬. 지영이 다가왔어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는 장독대가 깨질 것 같던데요. 빨리 나가서 확인하셔야 해요. 장독대 얘기를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80년이 넘은 항아리들이 들어있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 우산을 하나 건넸어요. 이거라도 쓰고 나가세요. 우산은 낡고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막아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문을 열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비는 옆에서 때렸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독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바람에 몸이 이리저리 휘청거렸죠. 그런데 장독대는 멀쩡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영이 현관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영이 저를 일부러 밖으로 내쫓은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지영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영아,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니? 빗속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지영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어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걸음이 느렸죠. 빗물에 미끄러운 돌바닥 때문에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호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풍이 너무 심하다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성호가 얼마나 놀랄지, 그리고 지영과 성호 사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됐죠. 괜찮다. 집 안에 있으니까 걱정 마라.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지영이는 잘 있죠? 제가 부탁했는데 잘 모시고 있나요? 성호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지영이 저를 잘 모시고 있다고요? 지금 저를 비바람 속에 내던져 놓고 있는데 말입니다. 잘 있다. 너는 출장 잘 다녀와.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웠어요. 뒷문에 도착했지만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이 모든 문을 잠근 것이었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창고라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라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창고는 마당 끝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더 많이 걸어야 했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어요. 번개가 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집 안에서 지영이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도장이 놓여 있었죠. 제 도장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영이 제 도장을 몰래 가지고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겠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이 집을 저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니.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집을 지켰는데 말이에요. 시집 와서 첫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이 집을 지켰습니다. 비가 새면 직접 지붕에 올라가 고쳤고 담장이
무너지면 돌을 날라 쌓았어요. 이 집의 구석구석에 제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지영에게 이 집은 그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고까지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대신 집 처마 밑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나마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어요. 큰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되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저를 걱정해줬어요. 친자식보다 더 다정했죠.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큰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수진이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태풍 때문에 좀 무서워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수진이 당장 달려올 것 같았어요. 혹시 지영 언니가 거기 있나요? 있다. 다행이네요. 그럼 안심이에요. 내일 아침에 제가 찾아뵐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제가 한심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다 끝났어요. 서류도 준비됐고 도장도 찍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처리하면 돼요. 지영의 목소리는 들떴습니다.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요? 밖에 있어요. 이 날씨에 버티지 못할 거예요. 내일쯤이면.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었죠. 지영은 제가 이 밤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사람이 아닙니다. 6.25 전쟁도 겪었고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냈는데 이까짓 태풍쯤이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의식이 흐릿해졌죠. 그때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였죠.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환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추위와 공포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도우러 온 것은 아닐까. 이 폭풍 속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구원자는 아닐까. 저는 손을 들어 흔들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쉰 소리만 났죠.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앞에 섰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고 비 때문에 더욱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였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사람은 저의 모습을 그리고 집 안의 지영을 찍고 있었습니다. 왜 사진을 찍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 증거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죠.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까지만, 수진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비는 계속 저를 때렸어요. 옷은 이미 물을 머금어 무거웠고 몸은 연신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젖은 돌바닥이 너무 미끄러웠던 겁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가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계속됐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빗물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창문으로 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도 제가 쓰러진 것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커튼을 치고 불을 껐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어갔죠. 목표는 창고였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비는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로 땅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돌부리에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눈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창고의 위치는 알고 있었죠. 50년 동안 살았던 집이니까요. 기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20살의 새색시였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오는 것이 무서웠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했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게 집안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농사 짓는 법까지. 그때 배운 것들이 제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자상했어요. 힘든 일은 먼저 나서서 했고 제가 아프면 약을 지어다 주기도 했죠. 비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생생했어요.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작은 손가락 제 손을 꼭 잡았을 때의 감동.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호는 도시로 나가 살면서 점점 멀어졌고 지영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죠. 지영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고 구식이라고 비웃었죠.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창고에 도착했어요. 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비를 피할 수 있었죠. 비록 춥고 어두웠지만 밖보다는 나았어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가마니를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무언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창고 문틈으로 또 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까 사진을 찍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죠. 누구세요?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창고 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무언가를 바닥에 놓고 사라졌어요.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물병과 담요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 알 수 없었죠. 물을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담요를 덮으니 한결 따뜻해졌고요. 이 정도면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보니 옛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농기구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상자들.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또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제 부모님, 형제들,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말복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죠. 말복은 저보다 5살 어렸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심이 많았죠. 공부를 잘해서 도시로 유학을 갔고 나중에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였던가요? 40년도 더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말복은 큰 꿈을 안고 떠났어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가족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말복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만 믿었습니다. 말복이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창고 밖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 미끄러워. 낯선 목소리들이었어요. 혹시 지영이 부른 사람들일까 겁이 났습니다. 저를 끌어내려고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다시 조용해졌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폭풍우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꼭 감싸고 벽에 기댄 채로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20살의 새색시였죠. 하얀 한복을 입고 꽃가마를 타고 있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죠.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창고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태풍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수진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켜졌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수진아, 빨리 와줘.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이 악몽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창고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계속 떨어졌어요.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이상했죠. 가을인데 이렇게 춥다니. 아마 젖은 몸 때문이겠지만 마치 한겨울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리고 또 움츠렸어요.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죠. 오히려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또 그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창고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와 체격으로 봐서 남자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간신히 말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를 집 안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었겠죠. 이 폭풍 속에서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춥고 피곤해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잠들면 안 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죠. 유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목소리라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눈을 떴지만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뜨거운 것을 건넸어요. 보온병이었죠. 마셔. 따뜻한 차.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열기가 퍼졌어요. 생강차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죠. 당신은 유구. 물으려 했지만 그는 손가락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는 또 다른 담요를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른 것이었어요. 훨씬 따뜻했죠. 왜 도와주는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약속 때문이야. 누나를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말보가 너니 정말 너야?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말복일까? 40년 만에 나타난 걸까? 하지만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뜨거운 차를 마시니 정신이 많이 돌아왔어요. 몸도 조금씩 따뜻해졌고요. 이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을 보니 날이 많이 밝아졌어요. 태풍도 거의 지나간 것 같았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바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집을 바라보니 지영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죠. 아마 곧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을 끄는 소리, 차문 닫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죠. 수진이었습니다. 큰어머니, 큰어머니.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고에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쉬어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지영이 문을 열었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방에서 주무시는데 어젯밤에 태풍 때문에 무서워하셔서 일찍 주무셨어. 지영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방에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가셨어요? 그럴 리가. 아까까지 계셨는데. 지영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수진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부엌, 다른 방들까지. 하지만 당연히 저는 없었죠. 언니, 이상해요. 큰어머니가 어디 계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몰라. 아까까지 분명히 계셨다니까. 지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수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아, 여기 창고. 다행히 수진이 들은 것 같았어요. 창고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큰어머니. 창고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제 모습을 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나, 큰어머니, 왜 이렇게 온몸이 젖으셨잖아요. 수진이 저를 안아 일으켰어요. 제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는지 소스라치게 놀랐죠.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수진이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큰어머니가 창고에 계셨어요? 수진이 지영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지영이 더듬거렸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큰어머니가 왜 밖에 계셨냐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어요. 지영이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의 눈이 불타올랐어요. 지영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언니가 큰어머니를 밖에 내쫓은 거예요? 이 폭풍우 속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어요. 저를 차에 태우고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큰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영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집 모퉁이에 그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세월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분명했어요. 말복이었습니다. 제 동생 말복이 맞았어요. 말복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제 안심하라는 듯이. 그리고는 다시 모자를 쓰고 돌아섰어요. 저는 차창 너머로 말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말복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에게였죠. 오빠, 큰일 났어요. 큰어머니가. 수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성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지영의 악행이,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이
세상에 알려지겠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고 곧바로 검사를 시작했죠. 저체온증이 심하네요. 탈수도 있고 빨리 처치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사를 맞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따뜻한 수액 혈관으로 들어오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죠. 수진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죠. 큰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따뜻한 침대에 누우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전기담요까지 깔아주어서 몸이 금세 따뜻해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성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출장을 중단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런 일이? 성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지영이가 쉬세요. 어머니, 나중에 말씀하세요. 성호가 말을 막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또 진실이 묻힐 것 같았거든요. 지영이가 날 밖에 내쫓았어. 일부러 집을 빼앗으려고. 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역시 성호는 지영을 믿었어요. 자기 아내를 믿는 건 당연하겠지만 씁쓸했습니다. 수진이 나섰어요. 오빠, 큰어머니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갔을 때 큰어머니는 창고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왜? 성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죠. 김말순 씨 맞으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수진이 신고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큰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학대당하신 것 같아요. 어젯밤 태풍 속에 일부러 밖에 내쫓았다고 하세요.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저를 속여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 문을 잠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증거.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진을 찍던 그 사람. 말복이요.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밖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지영이가 집 안에서 서류 작업하는 모습도.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말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만이라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찾으러 집으로 갔죠. 성호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역력했죠. 어머니, 혹시 오해가 아닐까요? 지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성호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니.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도 봤잖아. 성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성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영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2시간쯤 지나서 경찰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지영 씨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경찰이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집 현관에 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찍은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어젯밤 상황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저, 집 안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지영, 그리고 지영이 눈을 잠그는 모습까지.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누가 찍은 건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말했어요. 성호가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지영이가 정말로.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노인 학대와 유기치사 미수 혐의로요. 성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어요. 수진이 성호를 위로했지만 성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죠. 마치 어젯밤의 일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데 창밖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복이었죠. 저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저기 저 사람 좀 불러줄래? 수진이 창밖을 봤지만 이미 말복은 사라진 뒤였어요. 누구요? 아무도 없는데. 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말복은 아직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이 크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새겨졌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성호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죠. 어머니, 지영이가 자백했대요. 성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려고 했대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니가 치매라고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이었대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하지만 직접 듣니 더욱 가슴이 아팠죠.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지영이를 너무 믿었어요. 성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큰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저는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성호는 계속 울었어요. 죄책감과 배신감에 무너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어요. 누가 보낸 건지 물으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죠. 어떤 분이 저를 고용하셨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신원은 밝히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복이 보낸 것 같았어요. 역시 말복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지영 씨가 작성한 문서들이에요. 위조된 것들이죠. 서류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치매라는 진단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제가 동의한 적 없는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다니. 성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씨가 공범과 통화한 기록도 있어요. 부동산 업자와 짜고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지영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 고소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성호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성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 아내가,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성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나이 든 남자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유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말복이었습니다. 말복아, 정말 너구나. 저는 말복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미안해요, 누나. 이제야 와서. 말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디, 왜 연락이 없었어? 우리 모두 내가 죽은 줄 알았잖아. 말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아 돌아올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복은 해외에서 온갖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요. 몇 년 전에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았죠. 이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럼 진작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제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누나가 어떻게 사는지, 뭐가 필요한지. 말복은 한 달 전부터 마을 근처에 숨어 지내며 저를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영의 수상한 행동도 눈치챘다고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가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역시 제 예감이 맞았어요. 말복이 저를 지켜준 거였죠. 사진도 내가 찍은 거니?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말복 덕분에 지영의 죄가 밝혀진 거였어요. 수진과 성우도 말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던 작은 외할아버지를 처음 본 거니까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수진이 감격했어요. 말복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조카딸이구나. 어릴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컸네. 분위기가 훈훈해졌어요. 비록 아픈 일이 있었지만 가족이 다시 모인 것 같아 좋았죠. 그런데 말복이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누나, 사실 지영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시어머니를 학대해서 문제가 됐었다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성우는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말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사람을 시켜 조사해봤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대요. 지영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우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성우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런 사람과 살았다니. 저는 성우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보들도 재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상습범이라는 걸 증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그곳은 여전히 제 집이었고 제가 지켜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엉망이었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였죠. 부러진 나무, 깨진 화분, 날아간 기와. 그래도 집은 무사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집은 튼튼했어요.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았죠. 성우와 수진, 말복이 함께 왔어요. 모두 제가 혼자 있는 걸 걱정했죠.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성우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괜찮아. 말복이도 있고 수진이도 자주 올 거잖아. 말복이 말했어요. 누나, 내가 옆집에 방을 얻었어요. 이제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마당을 정리하고 집 안을 청소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니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죠. 그런데 거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영이 숨겨놓은 서류들이었죠.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죠. 수익자는 모두 지영이었고요. 이런 보험금까지 노렸구나. 말복이 혀를 찼어요. 성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겠죠.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겠어요. 수진이 서류들을 모았어요. 그때 현관 밖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지영이 서 있었어요. 보석으로 나온 것 같았죠. 내 짐 가지러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뻔뻔했어요. 마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요. 성우가 앞을 막았어요. 그냥 짐은 내가 보내줄게. 왜? 내 물건인데 내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야? 지영이 대들었어요. 당신이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하면 증거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라는 증거? 지영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사진이 있어도 자백을 했어도 말이죠. 말복이 나섰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당신이 찍힌 사진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위조 서류도 있어요. 지영이 말복을 노려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무슨 상관이라고? 참견이야? 저는 이 집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입증할 증인이기도 하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죠. 어차피 재판에서 봐요.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지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말했어요. 지영아. 지영이 멈춰 섰어요. 왜요? 넌 처음부터 날 싫어했지. 지영이 비웃었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가 무슨 자랑이에요? 매일 잔소리나 하고 옛날 얘기나 하고 지겨웠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니?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아프기만 바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 지영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너무나 차가운 계산이었죠. 넌 벌을 받을 거야. 내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봐야 몇 년이에요? 집행유예로 끝날 거예요. 아니야, 넌 모르는 게 있어. 말복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당신의 과거기예요. 전 남편, 어머니를 학대한 것, 보험 사기를 시도한 것, 문서 위조한 것. 다 있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박지영 씨 보석 조건 위반으로 다시 구속합니다. 경찰이 지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피해자인 저에게 접근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었죠. 지영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예요. 다들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을 뿐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죠.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영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노인학대, 유기치사 미수, 문서위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사진, 통화 기록, 위조 서류, 보험 증서, 그리고 말복의 증언도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는 것을 봤습니다. 말복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지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게다가 전과 기록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증언대에 선이 떨렸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죠. 그날 밤 지영이는 저를 속였어요. 장독대를 확인하라고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갔죠. 비바람 속에 저를 버려뒀어요. 눈물이 났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고생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를 죽이려 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방청객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판사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지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집을 팔고 편하게 살았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폭풍 우 속에 노인을 내쫓은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엄했어요. 지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거 실수였어요. 문이 잠긴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 너무 뻔했어요. 모두가 알 수 있었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전과가 있고 계획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히 처벌합니다. 판사의 말이 계속됐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지영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죠.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마치 어둠이 걷힌 것 같았죠. 성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하지만 성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내를 잃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성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넌 피해자야.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복과 수진도 함께였어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부서진 것들은 치우고 새 것들로 채웠죠. 집 수리를 해서 깨끗해졌고요. 누나,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말복이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아픈 기억은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저녁이 되어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된장찌개는 여전히 최고예요. 성호가 말했어요. 누나, 손맛은 옛날 그대로네. 말복도 맞장구 쳤죠. 따뜻한 밥상, 다정한 가족.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행복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손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지영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사진들. 저는 작은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씩 불에 던졌죠. 사진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지난 시간들은 모두 불태웠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말복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나,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하자.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옥불은 결국 스스로의 발밑에서 타오른다고. 지영이 피운 욕심의 불꽃이 결국 지영 자신을 태웠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 지옥 같은 밤을 견뎌냈고 진실을 밝혔죠. 이제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튼튼한 집이 서 있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더 단단해진 집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져요. 맑고 고요한 밤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문을 잠글 필요도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 무서웠던 태풍의 밤이 꿈만 같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말복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수진이 오면 맛있는 것을 해주고 성호와는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지옥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따뜻한 온기뿐이에요. 가족의 온기, 사랑의 온기가 제 삶을 다시 밝혀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